감정평가서를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요 시대에 대해서 민법을 가르치고 있는 저는 박기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1년 동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정진하시는데 거기에 시대에도 함께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보시면은 여기 감정평가사라고 해가지고 1차 기본 교재를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럼 이 교재에 보시면 맨 앞에가요 지금 뭐가 나왔냐면 앞에 여기 이 책의 차례를 한번 잠깐 보실래요? 그래서 이 책의 차례 이렇게 돼 있죠. 중간에 한 서너 장을 넘기면요 차례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파트 1 그래서 민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 민법 보면 제1편 민법 총칙이 있고요. 제2편 물권법, 그다음에 제3편 민사특별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죠. 원래 이 민사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요 이 물권법본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너무나 양이 많아지니까 밑으로 맨 밑으로 뺀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구성이 사실 이제 민법 총칙이 20문제, 그다음에 물권법이 20문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민법 총칙하고 채권법은 연관성이 상당히 크죠. 하지만 이 물권법은 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물권법의 내용들을 알아야 우리가 민법 총칙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권법의 내용과 채권법의 내용 중에서 물론 뭐 가족법도 있지만 물권법과 채권법의 내용 중에서 공통적인 사항을 묶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민법 총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민법 총칙이라는 것은 물권법의 내용과 채권법의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느냐? 그것은 그때는요 우리가 민법 총칙을 다 이해하게 되는 거죠. 손쉽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민법 총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물권법과 채권법의 이해가 선행돼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해는요 어떻게 공부했냐면 기본서의 순서대로 민법 총칙을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에 물권법을 공부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 먼저 물권법을 이해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물권법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민법 총칙의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물권법의 많은 내용들이 민법 총칙에 녹아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권법의 내용을 알아야 민법 총칙의 이해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제2편, 그래서 보면 우리가 민법에 보면 제1편이 민법 총칙, 제2편이 물권법, 그다음에 제3편이 민사특별법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물권법의 파트를 먼저 보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물권하고 그다음에 특별법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민법 총칙 파트로 넘어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중간쯤 이렇게 오시면 어디 있냐 한 이 정도요 페이지 보시면 제2편 그래서 물권법이라고 나와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권법을 보시면 한 장을 넘기시면 제1장 물권법 총론 그래서 물권의 의의가 나오잖아요. 물권법 총론에 물권법 의의가 나오는데요. 이 의의 파트부터 여러분요 강의를 한번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모든 과목의 공부 방법이 각각의 어떤 특색이 있어서 공부 방법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익히면서 자연스럽게요 공부하는 방법이 체득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민법은 다른 과목과 좀 달리요 이해력이 선행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민법은 민법 총칙과 물권법이 하나의 바퀴를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원으로요. 이것을 전체 다 이해를 하셔야만이 그래서 하나하나의 용어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만이 공부하시는데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먼저 기본 이론을 먼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법인데 제2편에요. 물권법부터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물권법이죠. 자 먼저 보시면 우리가 이제 물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물권하고 채권이라고 하는 것에 구별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을 공부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파트가 법률행위예요. 물론 권리의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고 그다음에 맨 뒤에 소멸시효가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률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 총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권법은 딱히 물권법은 뭐가 중요하다 이런 것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물권의 의의하고 채권의 의의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물권이 뭐다 채권이 뭐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걸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감을 가지고 물권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채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잠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서론 부분 파트로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물권과 채권인데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지배권이고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주체라고 하고요. 물건을 객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물건을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그다음에 이거 배타적 독점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그럼 배타적 독점적이라는 것은 양립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사람이 똑같이요.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일본의 스모 씨름 있죠? 스모 씨름 보면 원 안에요.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밖으로 이렇게 나둥그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씨름과 달리 일본 씨름은요. 한 사람 밖으로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요. 이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기는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거. 혼자만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뭐란다?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은 이 사람은 나는 너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양립. 나란히 서 있을 수 없다.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배타적이다. 독점적이다. 이 말은 나 혼자만 있을 수 있다. 나는 나하고 달라. 배타적. 그건 나 혼자만 독점적. 이것은 나는 나하고 같이 서 있을 수 없어.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은 하나인데 이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같이 가질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공유라고 하는 파트가 있긴 있지만 그것은 약간의 예외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하고 물건 간의 관계단 말이죠.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과 사람이죠. 봐요. 채권은 사람이 사람에게 어떠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이것을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건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고 사람과 물건 이걸 이 요소죠. 여기 채권은요. 사람과 특정한 행위 3요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항상 채권 그러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사람하고 사람 간의 관계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어떠한 내용의 협의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채권법은 임의 규정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면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법에는 A라고 되어 있는데 법에는 이것을 두 사람 간의 합의에 의해서 A라고도 할 수도 있고 A-라고 할 수도 있고 A요 플러스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법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물권법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지배권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내용의 합의가 가능하면은 과연 누가 무슨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권법은 대부분이 무슨 규정으로 되어 있다?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채권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죠. 이것을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물건 그러면 사람과 물건의 관계이다. 채권 그러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다. 사람이 사람한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요. 지금 보시면 이 을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1억 원을 빌려주죠. 2월 1일이요. 그랬더니 병도요 3월 1일 갑한테 1억 원을 빌려줬죠. 그럼 여기 딱 보시면 이 중에서 누가 더 순서가 빠르냐? 그러면 을이 더 순서가 빠르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채권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채권은 갑을병 모든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람 이 두 사람 간의 얘기예요.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의 문제이고 갑하고 병하고의 문제이지 갑을 병 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람 간의 관계이다.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람 간의 관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은 갑을병 모두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채권은 순서가 있을 수가 없죠. 누가 더 빠르다, 누가 더 늦다 이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은 뭐냐? 모든 채권자는 순서를 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동일하게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채권은 이 사람이 먼저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반드시 이 을이 갑한테 가서 먼저 1억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 병이 먼저 가서 갑에게 돈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 추심을 해야 되는데 채권을 가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안 주니까 우리가 추심 기간에 위임을 하죠. 일명 뭐 깍두기들한테 이렇게 부탁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왜요? 채권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먼저 가서 돈을 받아온 사람이 짱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것을 채권자 평등이다. 그래서 을도 병도 순위는 없고 둘 다 순위가 동등해. 동등하니까 먼저 가서 갑한테 돈을 받아온 사람이 일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선행.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선행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간의 문제이지 갑을 병 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순서를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채권은 모든 채권의 순위는 동일하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따라서 을과 병 간에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다. 그것을 모든 채권자는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채권의 특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채권은요, 여기 보시면 을이 이제 갑이요, 을한테요 1억 원을 빌려주죠.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요. 그런데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의 차인데요. 이 사람한테 이 갑이요, 을한테 돈을 빌려줬잖아요. 남편한테요. 병의 남편한테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을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갑이요, 병한테 그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는가? 왜? 니네 둘이 부부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부부여도 부부의 인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돈을 빌려줬지 병한테 돈을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갑은 을한테만 돈을 받아야 되고 병에게는 돈을 갚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람에 대한 권리이다. 즉 특정인 갑이 특정인 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대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을의 차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이것을 상대적이다. 그래서 상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는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으나 병에게는 요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상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은 을에 대한 권리 내용을 병에게는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 갑이 을에게 1억 원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을에게 청구하지 않고 이것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 대항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대항력이요.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1억이죠.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는 1억 원을 을이 아닌 다른 제3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장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것을 을에게 갚으라고 하지 않고 변제를 청구하지 않고 그것을 병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대항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요, 채권은 갑이 을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권은 뭐가 없다고 한다?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청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말이잖아요. 이때 특정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1억 원이라고 하는 급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이죠. 그것은 청구를 해도 좋다. 즉 청구하는 것, 급보를 강요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으니 당연히 갑은 을한테 돈 갚으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청구해도 좋다 이 말이고요. 청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 거기에 대해서 응해야 되죠. 그래서 청구한다는 것은 갑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을은 의무를 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청구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청구에 따른 상대방의 급보가 있으면 즉 상대방이요 1억 원을 변제한다 이 말이죠. 그럼 변제하면 갑은 그것을 뭘 한다? 수령해서 그래서 그걸 보유할 수 있죠. 이것을 급부 보유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령하고 우리가 남의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 갑한테 돈 1억을 갚으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그 돈을 수령해서 자기가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청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채권과 청구권을 조금 구별해야 돼요. 비슷한데요. 약간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요. 을이 갑이요.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줬죠. 그런데요. 2월 1일 날 돈을 빌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2월 1일 날 돈을 빌려주고 10월 1일 날 돈을 갚고 그랬어요. 1억을요. 그런데 5월 1일 현재 지금요. 중간이죠. 중간. 5월 1일 아직 10월 1일이 안 됐잖아요. 이 5월 1일 날 만약에 갑은 을에 대해서 1억이라고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변제기가 전이므로 청구할 권리는 없다 이 말이죠. 즉 무슨 말이냐. 2월 1일 날 돈 1억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갚으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이 현재 5월 1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준 건 있죠. 이것을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건 있는데 돈을 갚으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급부, 너 빨리 돈 갚어?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요? 그것은 언제 청구권이 발생하느냐? 10월 1일 날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10월 1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갑원들한테요. 여기 지금 변제기에 도달했죠? 10월 1일? 그러면 채권이 있죠. 그러면 채권이 있으면서 동시에 갑원들한테 1억 원을 갚으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채권이 있으면서 동시에 청구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채권과 청구권이 동일하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 채권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그것을 급부를 보유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죠.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죠. 그래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경멸을 하죠. 집행력. 그다음에 채권자 대위권이라든가 채권자 취소권이라든가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이러한 권능들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권능들이 바로 뭐냐면 채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채권은 뭐냐? 권리인 것이요. 권리. 채권은 권리인 것이고 이런 것들은 다 뭐다? 그 채권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권능,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청구권은 물권에서 발생하죠. 우리가 나중에 말했죠. 물권적 청구권이죠. 물권이 되어 있고요. 상속 회복 청구권이죠. 가족법에 되어 있고요. 인격권 침해 배제 청구권 인격권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에서 청구권은 발생하고 그래서 청구권은 반드시 채권에 한정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5월 1일이 되면 중간이죠. 아직 이행기 전이면 채권은 있으나 청구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5월 1일은 채권과 청구권이 동일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10월 1일이 되면요. 10월 1일이 되면 먼저 갑원들한테 1억 원의 채권이 있으니까 그 1억 원의 채권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채권과 청구권이 동일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앞으로 채권 그러면 청구권 무슨 청구권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채권이라고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변제기 때 먼저 돈을 갚으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통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요 무슨 청구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것은 채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반드시 채권과 청구권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보통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하다고 놓고 지금부터 강의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물권이죠. 우리가 이제 물권이란 것은 뭐다? 방금 얘기했었죠. 사람이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직접 지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지금 잠깐 이제 봐. 우리가 책에서는 이걸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알겠죠? 우리가 책은 수험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서론 파트이기 때문에요. 알겠죠? 책의 내용과 관계없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채권 양승 갑이 을에게 100만 원의 채권이 있더라도 을이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갑은 스스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채권은 반드시 청구니까 청구권 양승 권리에 불과한 것이고 그럼 상대방은 그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의 의무에 이행이 있어야 내가 급부를 보유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의미고요. 물권은 뭐냐? 소유자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그럼 누구의 도움 없이도 그걸 직접이다 이 말이죠.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고 전세권자는 전세 기간 동안 2년 동안 그 물건을 직접 사용수익할 수 있다. 이것을 직접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3번은요. 소유자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사용수익 처분, 전세권자는 기간 동안 사용수익.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이제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수익한다 또는요 직접적으로 지배한다. 처분한다. 이런 말들이 이제 앞으로 수도 없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배한다. 그러면 사용하고 수익하고 그다음에 교환하고 이런 그래서 사용 수익과 그다음에 교환이라는 것은 처분 권능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 약간 어려울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금방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앞에서 무슨 얘기했죠? 이렇게 계속하면서 엮어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4번만 보시죠. 갑이 을에게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 그러니까 갑의 건물에 을한테요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준 경우 갑을 누구도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을은 전세권 등기를 통해서 권리가 보호되므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전세를 줬어. 그럼 갑은요 이사를 가야 되겠죠. 전세 줬으니까. 그럼 을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갑은 소유권인데 소유권은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사람은 이사 갔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지배하느냐 이 말이죠. 이 사람을 우리가 지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지배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냐. 소유자는 자기 앞으로 뭐가 돼 있어요?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기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관념적 지배권이다.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전세권자도요.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요. 해외 여행 중에 10일 동안 지금요. 그럼 직접 여기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지 않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전세권자로서 이 집을 지배한다고 볼 것인가. 등기부를 딱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 여기에 전세권자가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세권 등기를 통해서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 소유자가 갑인 이 건물을 지금 현재 지배하고 있구나.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할 수 있는 다른 말로 관념적 지배권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권리다.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이때 우리는 직접적이다 했을 때 여기에 직접적을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직접 지배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결론적으로 타인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알겠죠? 직접 물건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전세를 들어간다. 방이 3칸이다. 그런데 내가 방을 2칸만 쓴다. 그럼 내가 직접 나의 권리하에서 내가 그 한 칸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줘서 내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그 방 전체 3칸을 전부 다 이용할 수도 있고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배타성이다, 독점적이다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배타적이다 말하고 독점적은 같은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지배가 있게 되면 그에 의해 다른 사람의 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 아까 내가 일본의 스모시 이름 얘기했죠. 하나의 원 안에는 한 사람만 존재할 수 있고 나머지는 원 밖으로 떨어져 나가야 되겠죠. 이것을 뭐다? 나는 너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 혼자만 여기를 차지할 거야. 그것을 독점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나는 너하고 같이 싫어. 이것을 우리는 배타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타적이다. 독점적이다. 양립할 수 없다. 이 말은 같은 의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지배가 있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여기 봐봐요. 내가 이 물건을 지금 점유하죠. 지배를 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지배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채권은 배타성이라는 거 없죠. 채권은 어때요? 특정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알겠죠? A라고 B하고 A하고 C하고 A하고 D하고 각각의 특정인과 특정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배타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은요. 여러 개가 동시에 병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갑에 대해서 A도 돈 1억을 빌려줄 수 있고 B도 빌려주고 C도 빌려주고 그러니까 A한테 갑한테요. A, B, C라고 하는 사람이 각각의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별개의 채권은 A가 먼저 빌려줬다 해서 A가 1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A와 B와 C의 순위는 동일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 이번은요. 물권의 배타성에서 제3자는 물권자의 지배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배타적 효력이 나오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요. 좀 이따 우리가 배우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배타적이니까 독점적인데요. 누군가가 그 물권 소유권을 침해를 하겠죠. 그럼 그 침해로부터 실효성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침해를 없애야 되겠잖아요. 그 침해로부터 내가 다시 그걸 온전하게 가져와야 되겠죠. 그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물권은 항상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이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물권의 배타성이다. 그 여기에서 공시방법과 공시방법은 뭐죠? 이 물건 소유자가 공시라는 것은 등기를 얘기하는데요. 이 집 갑의 것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눈독 들이지 마.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걸 공시라고 공적인 장부를 게시해 놔서 다른 사람한테 이 물건은 갑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걸 공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려면 물건 하나에는 권리가 몇 개만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있다. 일물 일권이다. 이런 것이 여기서 성립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시방법으로 부동산은 등기라고요. 동산은 점유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점유. 자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공시적인 방법을 통해서요, 이 건물이 갑의 것이라는 것이 대외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똑같은 권리, 똑같은 소유권을 다시는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절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 물권이나 채권은 재산권이란 말이죠. 재산권은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양도라는 것은 자기 건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줄 수도 있고, 이걸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여기 또 임대를 줄 수도 있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채권과 달리 물권에서는 특별히 양도를 금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지,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런 걸 여러분 마음대로 이것을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물권과 채권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암기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이제 하나의 표를 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 정도로 하시고 나중에 있잖아요, 하나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비교를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물권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죠. 누구에게나 배타적이죠. 그 다음에 물권에 관한 권리고, 물권은 뭐가 있냐? 가장 대표적인 게 물권은 대항력이 있다는 거예요. 대항력이라는 것은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을에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을 대항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대항력이 없는 것이에요. 원칙적으로. 아시겠죠? 자, 이제 방금 우리가 뭐를 봤냐면 여기서 일물 일권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 배타성에서. 알겠죠?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 물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물권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것은 이 도표는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돼. 일단요. 그래서 이 물권이라는 것은 먼저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나누죠. 자, 점유권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점유라는 것은 여기 있죠. 이 분필 케이스 있죠. 이것을 내가 이렇게 딱 잡고 있죠. 그럼 여러분 눈에 보여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을, 그것을 뭐냐?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점유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한다. 이 점유한 것으로부터 뭐가 나오냐?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물건을 우리가 점유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여기 사실상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고 되어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권리와 사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D강상 무슨 권 이렇게 나와. 무슨 권 돼 있죠? 이렇게 권이라고 나오면 아, 이것은 권리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오감으로 느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덥다, 알죠? 촉각, 그다음에 또 미각, 후각, 청각, 시각, 이렇게 오감으로 느끼는 것을 사실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있죠. 무슨 냄새가 나는데, 악취가 나는데, 그러면 후각, 코로 지금 냄새를 맡았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는 말한다 사실이죠. 그래서 어딘가에서 악취가 난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을 시각이죠. 그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D차가요, 앞차를요 추돌했거든요. 알겠죠? 과속으로 해서 브레이크를 못 밟았어. 그러면 D차가 앞차를 박은 거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사실은 D차가 앞차를 박았는지, 앞차가 D차를 박았는지, 이것은 눈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시각적으로 확인이 되죠. 이것을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A라는 여자가 있는데요, 이 여자가 너무나 예쁘다 이 말이죠. 그럼 보통 사람들 저 여자 예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사실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여자는 내가 마음에 들어,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 마음에 든다 안 하는 것은 이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전혀 언밸런스하게 어떤 그런 커플도 있죠. 여자가 너무 예쁜데 남자가 좀 이상하거나, 남자가 너무 잘생겼는데 여자가 좀 이상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보통 사실이다 이런 측면을 본다면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하고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하고 만나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저 사람이 잘생겼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지금 현재 2022년,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떤 평균인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잘생겨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미남 미녀의 형태는 시대가 바뀌면서 변하면서 다시 바뀔 수는 있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서 봤을 때 저 사람 잘생겼는데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이 될 수 있죠. 여러 사람이 그걸 인정하니까. 하지만 저 사람이,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나는 마음에 들어 하는 건, 이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이지 그건 사실의 문제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건이 있잖아요. 이 물건을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말한다 사실이다.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을 말한다.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지배했다?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사실이고 잡고 있으니까 지배죠. 이것을 사실상 지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사실상 지배를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점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유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점유를 하게 되면 점유는 사실이고 점유로부터 점유권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 점유권을 뭐란다? 권리의 측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점유는 잡아봐요. 내가 물건을 참 눈으로 보이죠? 눈으로 보는 건 사실이죠?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거 눈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배라고 그래. 이걸 점유라고 그래. 우리가 이 민법에서 뭐라 하느냐? 점유를 하게 되면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딱 법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점유는 사실의 측면이고 점유권은 권리의 측면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점유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점유권과 본권은 나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여러분 설명을 해야 돼. 여러분, 얘 물권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다? 물권 그래서 점유권, 본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항상 있죠. 무조건 무조건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고 했죠. 무조건 나누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 여러분 사람 있죠. 사람은 남자하고 여자 이렇게 나눈답니다. 가장 항상 쉽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여러분 이해해야 돼. 여러분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잖아요. 여자는 남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유권은 본권이 아니고 본권은 점유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했다는 것은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법조에 남아 있어.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겠죠? 법조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분할 때 여러분 무조건 구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구분했다는 것은 이 남자는 여자가 아니고 여자는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사람은 남자다 그러면 안 되죠. 사람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구분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다. 즉 물권이라는 것은 점유권과 본권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물권은 주어가 물권은 점유권이다. 그러면 틀린 것이에요. 물권은 본권이다. 그러면 틀린 것이에요. 왜요?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그래 이 표현을 볼 때 항상 조심하는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점유권은 물권이다. 그건 맞아요. 여러분 봐봐요. 남자는 사람이다. 남자는 사람이잖아요. 여자도 사람이다. 여자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본권은 물권이다. 이건 맞는 거예요. 점유권은 물권이다. 이건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거예요. 이 표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표를 읽는 방법을 보란 말이죠. 여기서 용익물권이라는 것이 뭐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포함해서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용익물권은 지상권이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상권은 용익물권에 포함되고 지역권은 용익물권에 포함되고 전세권은 용익물권에 포함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용익물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해를 해야 돼. 표를 보는 방법은. 그래서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눠진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점유라는 거하고 본권이라는 게 있으면 뭐냐? 본권은 점유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권한이다. 이렇게 정당화하는 권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본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아파트 주차장 가가지고요, 이렇게 주차를 이렇게 딱 해놨죠. 주차장이요. 그런데 차들이 이렇게 다 주차가 돼 있는데요. 다른 차들은 다 괜찮은데 내 차만 여기다 주차 금지 딱지를 붙여놨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이 아파트에 주차할 뭐가 없다? 정당한 권리가 없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권리의 원천, 권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내가요, 가서 따지죠. 내가 어제 여기에 전세 들어온 사람인데 왜 주차를 못 하느냐? 내가 어제 전세 들어온 사람인데 그럼 여기 전세권 여기 있잖아요. 전세권을 쭉 따라가면 전세권도 본권에 속하네요. 그러니까 이 전세권도 이 아파트에 주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다 또 딱지를 붙여놨어요. 내가 어제 집 사가지고 이사 들어온 내가 소유자인데 내가 소유자인데 무슨 말이냐? 소유권은 어디에 속한다? 소유권은 여기 쭉 따라가면 본권에 속하네요. 그러니까 본권이라는 것은 그 아파트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 이런 뜻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알겠죠? 그것을 권원이다. 권리의 원천, 권원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쭉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항상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으로 이루어졌고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이루어졌고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이루어졌고 이렇게 본단 말이죠.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가요. 여기 지금 모두 우리가 물권이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모두
8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먼저 잠깐 설명하면 저당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빌릴 때 자기네 집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죠. 그때 저당 잡는 나가죠. 나중에 설명해요. 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당포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전당포는 어디가 있다? 보통 뭐 라이트 컬러 같은데 주변에 지하에 있죠. 요즘은 뭐 거의 없지만 이 전당포는 내가 금이라든가 목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잡는 것을 질권이다. 이 질권을 뭐라 한다? 전당포, 다른 말로 시계나 반지나 목걸이 등을 맡기고 돈을 빌린다. 그걸 질권이다. 이렇게. 여러분 유지권은 뭐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비스 센터에 가가지고 핸드폰 수리를 맡겠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10만 원을 가지고 갔는데 핸드폰 수리비는 15만 원이 났단 말이죠. 그러면 5만 원이 부족하니까 핸드폰을 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10만 원도 받고 그 핸드폰 나한테 주세요. 그럼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언제까지요? 수리비 다 받을 때까지. 수리비를 다 받을 때까지. 그럼 우리가 서비스 센터에서는 그건 분명히 그건 내 핸드폰이잖아요. 내 핸드폰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센터에서는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나한테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유치한다 이렇게. 그래서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셔츠를 하나 다림질을 맡겼어. 세탁소에 다림질 3,000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3,000원을 가지고 가지 않죠. 그럼 내 옷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돌려주지 않죠. 언제까지? 3,000원을 가지고 올 때까지. 그것을 유치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탁소를 가시게 되면 세탁소 사장님한테 꼭 물어보란 말이죠. 유치권에 대해서 아십니까? 세탁소 사장님들은요. 유치권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분들 왜요?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까지요?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올 때까지. 다 가지고 올 때까지. 그래서 그분들은 유치권에 대해서 의외로 잘 알고 계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은 여러분 알죠? 대강이요. 그 다음에 지역권하고 지상권은 뭐냐? 지죠. 지는 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권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공로죠.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여기는 갑의 토지고 여기는 을의 토지란 말이죠. 그러면 을의 토지는 길에 접해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갑의 토지는요. 길하고 접혀져 있지 않잖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길하고 접혀져 있지 않아요. 그럼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우리는 맹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맹지. 그러니까 이것은 사용할 수가 없죠. 토지를. 사용하려면 여기 남의 토지를 걸쳐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허락을 안 해주면 이 땅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남의 토지를 침범하면 무단 침해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갑이 을에게 여기 내가 이 땅을 농사를 짓고 싶으니 당신 땅에다 여기다가 길을 좀 내주면 그것을 지역권 통행할 수 있는 지역권이라고 그래요. 지역권. 그래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내가 당신한테 매달 얼마씩 드릴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걸 통행 지역권이라고 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이 땅을 요구한다. 요역지라고 하고 승낙한다. 이것을 승역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 갑이 승역지 소유자 을에게 통로 개설을 요구해서 이렇게 통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통행 지역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지역권 오로지 요역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즉 지역권이 있음으로 인해서 요역지의 땅값이 커지죠. 그것을 우리는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다. 즉 경제적 가치의 증가를 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상권은 내가 건물을 짓고 싶어. 그런데 내가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남의 땅을 빌려서 을이 건물을 짓고 싶다. 이 말이죠. 을이. 그러면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지상권이라든가 임차권, 월세, 땅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타인의 토지 위에, 땅 위에, 윗상자 땅 위에, 남의 땅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나무를 심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는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상권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소유권과 제한물권. 그것은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배우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구조를 보는 거예요. 자,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점유권과 본권이다. 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점유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권리이다. 이러면요. 어떤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요. 여기 301호예요. 301호에 누가 들어가 있어? 갑이요. 그럼 경비 아저씨가 물어보죠. 당신 누구요? 왜 여기 301호에 있어요? 그 말은 왜 당신이 301호를 점유하고 있냐 이 말이죠. 이렇게 물었을 때 뭐란다? 내가 그 집에 내가 이 집 내 집인데요. 내가 소유자인데요. 그래서 소유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본권이 있다. 본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301호를 점유할
권한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301호를 점유한 데 있어서 정당한 권한이 바로 뭐냐? 본권이거든요. 내가 이 집의 소유자인데요. 내가 이 집의 누구다? 전세권자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본권이다 이렇게 하고, 본권 속에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라는 것이 들어있고, 제한물권 속에는 용익물권하고 사용하고 수익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처분한다. 만약에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를 해볼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담보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익, 사용하고 수익하는 건 세 가지다. 남의 땅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권은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먼저 암기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게 지금 우리 책에 쓰여 있는 순서예요. 이 순서대로 설명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보면 여기 뭐라고 많이 쓰이는데 이것은 지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와가지고 설명을 할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럼 이제 참고로 이제 보시면 우리가 물건을 먼저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자,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과 부동산을 물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물건을 객출하는 것,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권, 그것은 안 되죠. 여러분 보시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은 이제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여기 지금 쭉 나와 있죠. 여기 쭉 나와 있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점유권과 본권 중에서 점유권은 물건이다. 소유권도 물건이다. 그다음에 용익권은 지상권은 토지고, 지역권도 토지고, 전세권은 부동산이고, 유치권은 물건이고 쭉 써졌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걸 한번 딱 보면은 아, 이게 무슨 말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이제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시고 한번 이것만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공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하면 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먼저 이제 물건을 봐. 여기 지금 이게 참고로 해놓은 것이고, 이 참고에 대해서 이걸 알려면 먼저 이 물건을 봐야 돼. 그럼 우리가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민법 총칙에서 우리가 물건이라는 것을 배운단 말이죠. 물건은 유체물이죠. 여러분 유체물이라는 것은 모양이 있다. 몸체자죠. 모양이 있는 것. 지금 여기 봐봐요. 이것도 모양이 있고 이것도 모양이 있죠. 이것을 유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죠. 자연력은 무체물이죠. 무체물이라는 것은 모양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모양이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있는 것만, 그것은 물건으로 봐. 우리가 전기 봐봐. 전기는 모양이 없잖아요. 전기 흐르는 거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전 경계에서 전기를 통해서 형광 물질을 발광시켜 가지고 지금 빛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기가 흘러가는 것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없으니까 무체물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 무체물도 무조건 전기는 동산이냐? 그게 아니고 관리할 수 있을 때만 동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전기를 어떻게 관리하죠? 보면 각각의 집에 보면 뭐가 있죠? 그 전기에 보면 계량기가들이 다 붙어 있죠. 그 전기 계량기를 통해서 얼마를 사용했다 하는 것이 우리가 관리가 되고 있죠. 그러면 그때 그 전기를 물건으로 보고 그 전기는 동산에 속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물건이라는 것은 뭐냐? 물건을 먼저 현존해야 돼요. 그다음에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독립할 수 있어.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물건은. 그래서 현존해야 돼.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건 현재 존재하죠. 우리 현존하지 않는 것 있죠. 뭐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지금 당장 우리가 아파트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보통 우리나라는 선분양 후 시공이기 때문에 먼저 분양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는 없죠. 그래도 우리는 분양계약을 체결을 하죠. 분양계약. 즉 무슨 말이냐? 현존하지 않는 것은 등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현존하지 않는 것은 물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가능하다? 채권은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분양계약 자체는 가능하다 이 말이죠. 두 번째, 특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일물일권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생긴다 이런 뜻이죠. 이것을 일물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보면 여기 보면요, 뭐가 되면 양식장 내 어류, 뱀장어죠. 여러분 양식장 내 뱀장어요. 뱀장어가 있으면 수억 마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예요. 양만장 안에요. 수억 마리의 뱀장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가 물건인데 이걸 어떻게 파냐고. 그래서 뭐란다? 양식장 주인 가봐고요. 이걸 살려고 하는 을이 계약을 하죠. 그래서 여기는요, 뭐 마포고요. 마포고 무슨 동, 뭐 100-1번지에 있는 여기 양만장 안에 있는 뱀장어 약 한 2억 마리, 이것을 하나의 양어장 안에 있는 것을 하나로 집합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것이죠. 알겠죠? 그다음에 돼지 우리 안에 들어있는 돼지가 100마리 정도 돼요. 이 하나하나를 가지고 만약에
축협이라든가 다른 어떤 국민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면 되는데 한 마리 한 마리는 담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요. 여기 돼지 돈사, 돼지 우리죠. 돼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약 100마리의 돼지가 있는데 이 돼지를 하나의 물건으로 집합을 시켜. 그걸 집합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은행 가서 돈을 빌린다 이 말이죠. 이것을 담보로 제공한다. 양도담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요 집합물에 대해서 뭐다 이것을 집합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양도담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건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그 독립성은 뭐다? 그것은 물건의 구성 부분이 아니고 부합이 아니고 일부가 아니고 물건의 객체가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 우리가 아파트가 이렇게 1층이 있잖아요. 1층인데 2층을 이렇게 다시 중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1층도 독립되고 2층도 독립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층 따로 2층 따로 등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따로 등기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2층은 1층하고 별개다 이 말이죠. 그걸 별개로 말한다 독립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층은 1층의 일부가 아니죠. 알겠죠? 그 다음에 2층은 일부가 아니다 말은 구성 부분이 아니다. 1층의 구성 부분이 아니다 이 말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부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요 잠깐 부합이라고 말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을 하면 부합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요 페인트 같은 거 여러분 지금 봐봐. 지금 페인트공이요 페인트를 한 통을 지금 가져왔죠. 그럼 페인트 한 통을 가져왔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뚜껑을 열어가지고 벽에다가 페인트를 칠하죠. 그럼 페인트를 그냥 가져왔을 때는 이것은 독립하죠. 독립성 있고 물건이죠. 그런데 이 페인트를 벽에다가 칠하죠. 벽에다가 바른과 동시에 칠함과 동시에 알겠죠 페인트를요. 그러면 이 페인트는 벽의 일부가 돼버리죠. 페인트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뭐가 된다? 부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부합이 됐다. 알겠죠? 그런데 이 2층은 독립하기 때문에 부합이 됐다고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용어 정리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독립하다, 독립성이 있다 이 말이나 구성 부분이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물건의 일부가 아니다, 물건의 객체가 된다. 물건의 객체는 독립하니까 2층만 따로 등기를 해서 사고팔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물건의 객체, 거래의 객체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이라는 것은 민법 총칙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데 현존하고 특정되고 독립해야 된다. 현존하고 특정되고 독립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물건이라고 하고 현존하지 않는 것은 물건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정성에는 집합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집합물에 대해서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독립성이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독립성이 아주 중요하니까 나중에 계속 나와요. 우리 민법 99조에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부동산은요 토지도 부동산이고 그 정착물이죠. 이 그는 토지의 이 말 토지의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의 정착물도 부동산이다. 그럼 토지의 정착물은 뭐가 있냐? 토지 위에 있는 건 건물이 있죠. 건물. 그다음에 우리가 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명인 방법. 그다음에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을 이제 토지의 정착물.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모두 몇 가지냐? 5가지를 봐. 민법에서는 5가지를 봐. 첫 번째 토지. 토지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 동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부동산은. 그다음에 또 움직이지 않는 건 그 정착물은 토지 위에 있는 정착이 되어 있는 것. 알겠죠? 이것은 뭐다? 건물이죠. 건물은 뭐냐? 기둥하고 그다음에 지붕하고 그다음에 주된 벽이 있어요. 벽. 이것을 우리는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넣으면 여러분 주유소 봐봐. 주유소는 어떻게 되어 있죠? 주유소는 기둥이 있고 그다음에 지붕이 있죠. 지붕이 있는데 뭐는 없어요? 벽은 없죠. 벽은 없죠. 이것을 뭐란다? 주유소는 그것을 건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건축물이라고 얘기해. 건축물이다 이렇게. 그래서 건축물은 기둥하고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고 벽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그러니까 주유소는 건물이 아닌 건축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아파트 있죠. 아파트는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댕벽이 다 있죠. 이것은 건물인 건축물이다 이렇게. 건축물이 좀 더 큰 개념이죠. 그 건축물 속에 건물이 있고 이렇게 돼. 알겠죠? 그래서 그걸 구분하시고 여러분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산에 있잖아요. 산에 나무들이 이렇게 딱 심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게 가베산이면 이 나무들은 원래 이 토지의 일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목은 뭐란다? 수목은
토지의 일부다. 이 토지의 일부를 뭐란다? 수목은 토지에 부합됐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죠? 일부다. 일부는 뭐다? 부합이다. 부합은 뭐다? 구성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수목은 임야의 구성 부분에 불과하다. 원칙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땅 위에 있는 나무를 임목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알죠? 여기에서 임목은 반드시 수목의 집단. 수목의 집단이라는 것은 뭐냐? 100그루 400그루에 대해서 임목 등록 원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 거기에 등록을 하고 임목 보존 등기를 해. 임목 보존 등기. 보존 등기를 한단 말이죠. 보존 등기. 이렇게 등기를 하잖아요.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것은 임목이라고 해서 여기 다른 나무 있죠. 이게 갑의 임야잖아요. 갑의 산 임야인데 다른 나무들은 다 갑의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나무 위에 있는 이 산에 있는 여기 400그루 있죠. 등기한 400그루. 이 400그루는 이것은 갑의 것이 아니고 이것만 을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산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400그루는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토지하고는 별개의 부동산이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토지의 정착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인 방법은 뭐냐? 이런 혹시 등산 가다 보면요, 산에 가서 보면 이 나무에요 페인트 칠했거나 또는 새끼줄을 묶어놓은 경우가 있죠. 이것은 뭐죠? 제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나무를요 이렇게 두 그루를 내가 벌채하고 싶어. 다른 것은 다 잡목이야.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아름다리 이렇게 소나무가요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것을 목재로 사용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나무만 벌채를 하거나 이 두 그루만 다른 사람한테 팔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산을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나무에다가 명찰을 달아놓는 거죠. 명찰을. 알겠죠? 이 산은 산주인은 갑인데 이 산주인 이 갑이 이 두 그루를 을한테 팔아가지고 을이 벌채 허가, 벌목 허가를 받아서 10월 1일 날 벌목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산주인은 갑인데 저 두 그루는 을한테 팔아가지고 을이 곧 벌채를 하려는 모양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면요, 이 산은 다 누구 것이냐? 갑의 것인데 이 두 그루 나무는 누구 것이나 을의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이 산을 사고 팔아도 이 나무 두 그루는 을의 것이니까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무 두 그루는 이 산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다음에 농작물이죠. 여러분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농작물은요, 우리가 이제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 있고 남의 땅에다가 뭘 한다?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참 우리가 희한하게요. 이게 지금 갑의 토지잖아요. 갑의 토지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무단으로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배추를 심어서 경작을 했다 이 말이죠. 무단으로 경작을 했어. 그러면 이 배추는 누구 것이냐 이 말이죠. 당연히 사는 갑의 거죠. 땅은 갑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배추를 이 을이요 갑의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여기다 배추를 심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배추는 누구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죠. 그것은 판례가 말했다. 이것은 경작자 소유다 이렇게 해서 경작자 소유다 이렇게. 즉 을의 소유다 이 말이죠. 황당스럽죠.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 배추를 수확할 때까지 3개월 동안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그다음에 3개월물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갑이요 이 농작물을 만약에 갈아엎었다. 그럼 뭐가 된다? 남의 물건을 못 쓰게 만들었죠? 남의 물건을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손괴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손괴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경작자 소유고 이 농작물은요 경작자 소유니까 땅은 갑의 것이고 땅 위에 있는 배추 농작물은 을의 소유가 되고 갑이 만약에 땅을 사고 팔고 하더라도 이 배추는 여전히 을의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농작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토지뿐만 아니라 부동산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뭐가 있다?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그래서 명인방법이라는 것은 명인방법에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얘기했죠. 농작물. 이 5가지를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5가지를.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리고 이 토지하고 이 정착물 빼고 이 부동산 위에 나머지 물건을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지구상에는 동산의 모양이 개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상으로는 부동산은 토지하고 그 토지의 정착물로서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건물 이 5가지를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5가지 이외를 원칙적으로 뭐라고 한다? 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것은 뭐냐면 부동산처럼 취급해 준다 이 말이죠. 우리는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가 있고 항공기가 있고 그다음에 선박이 있고 중장비가 있잖아요. 중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동차 다 동산이 움직이니까 다 동산인데 자동차는 뭐라고 등록을 하고 항공기도 뭐란다 등록을 하고 선박은요 20톤 이상 20톤 이상은 선박 등기라고요. 중장비도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같은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처럼 취급해 준다 이 말이죠. 그것을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동산은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인데 우리가 준부동산, 의제부동산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걸 알았으면 이제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로 보냐? 여기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방금 우리가 이제 물권이잖아요.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으로 이루어지죠. 그다음에 본권은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이루어지고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지사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재산권 이건 암기하라고 그랬죠. 이 표는 암기해야 돼요. 그런데 점유는 무엇을 점유하냐? 이런 봐봐. 물건이다 그러면은 동산, 부동산을 포함해서 물건이라고 그래. 그래서 점유권은 물건을 점유하는 거예요. 소유권도요. 소유권도 물건을 점유해. 소유권은. 그런데 이거 뭐 아파트 분양권, 분양권은 물건이다 권리다 권리죠.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되잖아. 그래서 우리 민법상 아파트 분양권 있죠. 아파트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있죠. 그것은 우리 민법상 소유권이 아니야. 우리 민법상의 소유권은 오직 물건, 동산과 부동산만 소유권의 객체로 보는 것이고 권리는 다른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소유권일지 소유권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 민법상에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은 민법상 소유권이다 그러면 큰일 나. 우리 민법상의 소유권은 물건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지상권은 지기가 땅이죠. 땅은 토지고 지역권도 토지죠. 전세권은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러면 동산은 빠져. 동산은 빠지니까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보통 협의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토지도 부동산이고 토지도 부동산이고 여기도 부동산이죠. 그래서 용익물권은 동산은 안 돼. 오직 뭐만 된다? 부동산만 돼. 용익물권은 부동산만 돼. 동산은 안 돼. 그 다음에 유치권. 유치권은요 건물을 수리할 수도 있고 핸드폰을 수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라 한다? 동산, 부동산이 다 돼. 그래서 물건이라고 얘기해. 질권은 뭐야? 질권은 정답포에 물건을 맡겨야 되죠. 우리가 집을 물건을 맡길 수 없잖아요. 집을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산을 말해. 저당권은요 부동산. 부동산에다가 저당을 잡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저당권은 부동산이고 질권은 동산이고 유치권은 집을 수리해서 수리비용. 그 다음에 핸드폰을 수리해서 수리비용 나오죠. 그래서 동산, 부동산이 다 된다. 동산, 부동산을 묶어서 물건이라고 얘기하고 동산을 얘기할 때 동산만, 부동산 얘기할 때는 부동산만 따로따로 얘기하고 그 부동산 중에서 토지만 이런 식으로 아주 섬세하게 나눠져 있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서요 이게 나오는 거죠. 참고해서 보면 우리가 물건, 동산, 부동산이 다 되는 건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이고 아파트 분양권은 권리니까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부동산만 하는 것은 용익물권이라겠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부동산만 동산을 객체로 한다. 동산이 있는 것 우리가 동산이 있다는 것은 물건에서 여기 동산이 있다 이 말이죠. 동산이 있는 것은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이죠. 질권은 동산이니까. 권리를 객체하는 것 그래서 유치권, 저당권, 그 다음에 존점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물건은 물건만 객체한다 그러면 안 돼. 물건만 객체한다 그러면 안 되고 권리도 객체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지역권하고 저당권이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요. 아직 우리는 안 했지만 지역권이라는 것하고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점유를 하지 않아요. 점유. 그래서 점유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다? 반환 청구점.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요. 공부하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뭐냐면 물건에 관한 것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공부를 했어요. 알겠죠? 좀 이따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요. 아직 여기 물권법에 지금 총설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해설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해설을. 그래서 여러분요. 잠깐 쉬었다가요. 잠시 이제 물건 이후의 것을 우리가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